내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어느 시기 이후부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판단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머뭇거려지고 내가 스스로의 판단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는 약간 내가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랑 어떤 관계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 사람과 하는 대화를 어떻게든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겠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자체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다음 대화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내가 잘못 기억한다고 하고, 뭔가가 자꾸 말을 번복하고 하는 느낌들이 반복적으로 들면 이게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녹음이 됐든 무슨 형태가 됐든 뭐 그걸 사용할 목적이 아닌 나라도 이거를 내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나의 어떤 기억의 확인차, 내가 이 증거를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 느끼고 있는 감정, 지니고 있는 기억들이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이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현실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현실감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에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문구 중에 하나가, 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느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마치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거고요. 또 다른 가스라이팅의 형태는 분명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르시스트적인 친구가 자꾸 늦어요. 약속에 매번마다 한 30분 이상씩 늦어요. 그래서 매번 기다렸던 친구가 참다 못해서, 야, 너 왜 자꾸 약속에 늦는 거야? 나도 굉장히 내 시간 아까워. 약속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 친구의 반응이, 그래, 내가 늦은 건 미안해. 근데 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밥 먹고 나서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너 그 돈 나한테 안 보내줬다? 너 이런 어떤 돈 관련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대화가 결국은, 원래는 나르시스트 친구가 늦는 거를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 친구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으로 이제 주제가 아예 이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돌리기도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고요. 책임에 대해서도 원래는 내 책임의 어떤 일인데 그거를 상대방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끔 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나르시스트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외도하는 상대를 뭐 만나러 가는 시간에 이제 없을 거고, 뭔가 연락이나 이런 통화하는 것도 좀 미심쩍게 할 테고, 뭐 통화 기록도 뭐 예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뭐 기록들이 다 사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안 걸던 핸드폰 비번을 건다든지, 이런 행동 변화들이 있으면 상대 배우자는 뭔가 이상하다, 변화가 있다 감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그 나르시스트 배우자를 추궁을 했어요. 당신 요즘에 이상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 당신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그 상대방 나르시스트 배우자를 추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우자가, 당신 지금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나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 당신 또다시 이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 꺼내면 나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꺼낼 수밖에 없는 어떤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아예 그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가스라이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 당하는 사람이 신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은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깊이 있게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들은 가까운 관계들 내에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 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어떤 동료나 상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됐든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가스라이팅에 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렸을 때도 나르시스틱한 부모한테서 이거는 너 문제야. 너가 못나서 그래. 이건 너 책임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꾸 어떤 상황의 문제를 나의 어떤 문제로 쉽게 여겨지는 어떤 성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다시 성인이 돼서 또 나르시스틱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이건 너 책임이고 너 잘못이고 너 문제고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이 일어났을 때 워낙에 이걸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존에 내가 가스라이팅에 이미 많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나 나의 책임으로 어떤 돌리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